참팟을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아이고, 싱크대 총장님. 이번에 싱크대는 입학금 얼마나 거두실 거예요? 입학금이요? 뭐 대충 한 100만 원 받을까요? 세면대는요? 그래요 뭐 입학금 어디에 쓰라는 법도 없는데 대충 받던 대로 받죠 뭐.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입학금은 당연히 새내기들이 입학하는 데에만 쓰여야죠. 어머, 누구세요? 우리는 청년참여연대. 청년참여연대는 작년 10월에 발족한 참여연대 부설 기관입니다. 청년참여연대는 지난 1월 전국 34개 대학의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입학금의 산정 근거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는 대학이 입학금 실비만을 받을 수 있도록 활동해 나가겠습니다. 청년들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참여연대는 정부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청년참여연대의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문의 02-723-4251로 지금 전화주세요. 02-723-4251 02-723-4251 띠링띠링.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참여연대가 만드는 팟캐스트 뜻깊고 동시에 또 재밌는 팟캐스트를 지향하는 참팟 55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또 참팟 들어주셔서 저희도 더욱 힘내서 열심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팟캐스트 주제는 오늘부터 시행되는 법이죠. 한국사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 속에서 시행되는 김영란법, 일명 김영란법 줄여서 청탁금지법 주제로 하려고 하는데요. 특히 김영란법, 청탁금지법의 설계자로 이렇게 불리워지는 분입니다. 김기식 전 국회의원님을 참여연대 팟캐스트에 모시고 김영란법의 탄생 배경과 향후 전망을 충분하게 한번 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식 전 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와. 반갑습니다. 예. 그런데 하나 정정하겠습니다. 예. 전 의원이 아니고요. 참여연대 전 사무처장입니다. 좋습니다. 오늘은 참여연대가 주창했던 부정부패를 추방한 맑은 사회를 그거 역시 설계하셨던 김기식 전 사무처장님으로 모시는 것으로 하되 다만 19대 국회 때 이 법에 잘 앞장서였던 분이라는 점만 감안해서 들어주시고요. 사랑과 평화의 로스쿨 건국대 로스쿨 한상희 교수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카일 폴라니 현신 카일 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 정태현 소장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이렇게 방송에서 이렇게 다 이렇게 이렇게 띄워주고 이게 붙여게 팟캐스트 깔때기를 꽂아야 되는데 깔때기를 주고 막 떠들어야 되고 풍자를 막 해야 되고. 그건 아닌 거 같고요. 뭐 청탁할 게 없는데 뭐 건국대 로스쿨에 누구를 넣어달라는 뭐 부탁할 일이 없어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김기식 전 사무처장님 전 의원님 오셨는데요. 지금 많은 분들이 근데 이제 참여연대 이렇게 안팎에서 오고 가는 분들이나 가끔 시민들께서도 집회장이나 뭐 행사장 만나면 김기식 전 의원님 뭐 하시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세요. 다 그리워도 하시고 지금 현재 근황 어떠신지 그래도 좀 어떠신지 네. 그걸 약간 설명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5월 30일까지로 제 임기 잘 마쳤고요. 그리고 그 뒤는 지금 더미래 연구소라고 하는 싱크탱크에 지금 연구소장으로 있으면서 주로 이제 정책 문제와 관련해서 특히 우리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된 경제 문제 이런 거에 주로 정책 작업을 해왔는데요. 최근에 이 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새칭 김영란법 시행 그러니까 헌재 판결부터 시행까지 과정에서 워낙 이게 뜨거운 논란이 되다 보니까 갑자기 원래 제가 하려고 했던 경제 정책 리포트 쓰는 보고서 쓰는 작업이 늦어지고 지금 계속 이 김영란법 후속 강의하고 다니고 뭐 해설해주고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네. 그 이제 리포트 경제 리포트 10개보다 김영란법이 더 중요합니다. 네. 사실 부정청탁 없애는 거, 부패 없애는 거 그게 가장 좋은 경제 정책이잖아요. 실무적으로도 그렇죠. 나쁜 의도 없었는데 실수로 걸려 들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니까 또 그걸 잘 알려주신 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다들 막 경우에 따라 그렇죠. 색깔이 하시는 우리가 경우도 이제 있으니까. 소위 공정한 시장 경제 룰을 세워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무슨 이 재벌과 같은
대자본의 힘이 시장의 힘에서 그 작동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뭐 정경유착이라든가 그렇죠. 온갖 인맥을 동원한 부정청탁을 통해서도 이 재벌의 부당한 힘들이 작동이 되는데 소위 이 김영란법이 시행이 되게 되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훨씬 더 엄격하게 규율함으로써 우리나라 시장도 조금 더 공정해지는 데도 상당히 기여할 거고 그게 우리 경제 성장에서도 뭐 일부에서는 뭐 재계에서는 뭐 김영란법 때문에 내수가 위축돼서 경제가 망한다 이런 식까지 뭐 과장을 하지만 오히려 저는 길게 보면 우리 정태인 박사님 경제학자 앞에서 제가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것 같습니다만 길게 보면 어쨌든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 경제가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경제에도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길게 볼 것도 없이 한정식 집, 요리집 가는 사람들이 못 가니까 분식집 올 거 아니에요. 그럼 분식집 매출이 올라가는 거 그거 뻔하잖아요. 그게 지역구 의원들이 당장 그 얘기 하는데요. 뭐 이 법 시행하고 나면 뭐 한우갈비 굴비 세트 뭐 없어져서 어떡하냐 그러는데 사실 뭐 우리나라 국민들의 99%는 평생 가야 남한테 한우갈비 세트나 수십만 원 하는 굴비 세트 받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99.99%. 그렇죠. 그렇게 보면 요즘 이제 이번 추석부터 시행 전부터 그런 걸 많이 줄어든 반면에 각 지역의 특산물 매출이 굉장히 늘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어차피 5만 원 이하에서 선물한다고 치면 공산품 사줘봐야 좀 이렇게 표가 안 나잖아요. 그렇죠. 성의가 없는 것 같으니까 기왕 5만 원짜리 안에서 한다 그러면 각 지역의 특산물 같은 걸 좀 선물해서 오히려 그게 성의를 보이는 것 같으니까 이번에 뭐 부산에 삼진어묵, 부산어묵은 뭐 완전히 뭐 추석 전에 완판됐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특산물들 매출이 상당히 늘었다고 합니다. 그거는 뭐 세계적으로 봐도 만일에 김영란법 시행으로 우리나라 투명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진다면 잘 살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세계적으로 투명성 지수 높은 나라들이 뭐 북유럽 국가들이잖아요. 노르웨이, 핀란드, 뭐 스웨덴, 덴마크, 그렇죠. 스위스 이런 나라들은 1인당 GDP도 한 4만 달러 넘고 그다음 굉장히 평등한 그런 나라잖아요. 김영란법 시행이 그쪽으로 가는 건 확실해요.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을 내릴 때 그 결정문의 내용도 그렇게 있거든요. 우리나라 민간 부분의 부패라는 게 정치 부분 부패보다 더 심하다. 이런 것들이 바로 잡히면은 나라가 바로 되고 경제가 또 발전할 수 있다. 그게 그 취지로 들어가 있어요. 당장 우리 한상 교수님 말씀하신 관련해서도 일부 한정식집 지역 경제를 독차지했다면 앞으로는 분식집 수십 개가 나눠먹는 구조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조건 하에서. 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최경환 전 부총리가 자기 인턴 불법 부정하게 청탁해서 집어넣었잖아요. 그럼 바로 걸리는 거죠. 이런 부분에 100% 걸리죠. 뭐 이미 직권남용이나 이런 걸로도 수사를 받고 있지만 사실은 김영란법 위반도 되는 거예요. 아니 이정현 지금 단식하고 있지만은 KBS에 압력 넣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여기에 걸리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매우 좋아지는데요. 투명해질 뿐만 아니라 상식적인 사회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예, 좋습니다. 지금 저희 국회 앞에도 국회 앞에 있는 무슨 일식집이나 이런 데들은 공직자들 빼놓고는 장사할 게 없잖아요. 근데 그런 데들은 좀 어려움이 생기지만 요즘 새로운 삼겹살집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 서민들이 주로 먹거나 혹은 인테리어나 이런 거에 큰 돈 안 들이고도 장사하실 수 있는 분들이 드디어 이제 3만 원짜리 이내의 식사가 가능한 식당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왜 식사가 5만 원 그렇게 비싸야 되느냐 가만 생각해보니까 딴 것보다 식재료비보다 밀실을 만들어 놓는 그 공간 비용이 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그렇게 있고. 다운을 시키려면 밀실이 없으면 되거든요. 하니까. 실제로 국회 앞에 가보면 막 비싼 집밖에 없어갖고 저희는 다른 일로 갔다가 이거 너무 이렇게 비싸지 막 이렇게 고생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비싼 술을 마시면 넘어갑니다. 사람들이 넘어가니까. 아니 그거보다 중국 술 너무 비싼 거는 1인당 3만 원 넘어가니까. 금액은 넘어간다고요. 일단 의원님 우리 전 사무처님께서 더미래연구소 소장. 더미래연구소는 우리 범민주당 계열의 싱크탱크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그렇지는 않고요. 산하는 아니죠. 처음에 이제 이 연구소를 만들 때 민주당의 이제 진보개혁적인 의원들이 처음에 이제 각자 1,000만 원씩 출연을 한 거고요. 근데 그 출연만 했을 뿐이고 그 뒤에는 이제 민간 전문가들, 교수들 참여하셔서 별도의 민간 독립재단으로 설립해서 지금은 뭐 등록도 돼 있고 또 기재부에서 세금 처리도 가능한 비영리 공익재단화 되어 있어서 지금부터는 이제 지금 상근연구원들 중심으로 해서 말 그대로 국가의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된 이런 어떤 경제정책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정책 대안들 만드는 작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당 안팎에 계실 때 전략통이라는 평가도 받으셨는데 20대 그러면 국회라든지 저기 더불어민주당에서 아직 당직은 그럼 맡고 계신 건 없으시고요? 지금 원래는 이제 저는 연구소 일만 하려고 했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정기국회 들었으면서 워낙에 원내 정책 쟁점들이 많아져서 예. 그 문제와 관련해서 좀 도와달라고 지금 원내대표 정책특보를 얼마 전부터 하긴 했습니다만 예. 주로는 연구소 일을 하고요. 주로 이제 정책 문제와 관련해서 활동을 집중하고 있고 우리 당에서도 주로 이제 정기국회에서 다뤄지게 될 민생 정책 문제, 최근에 이제 논란이 됐던 누진제, 정기교 예. 누진제 문제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도 이제 제가 정책이랑 협의해서 지금 이제 누진 단계도 6단계에서 3단계로 그다음에 어제 오늘 보도 봤습니다. 누진 배율도 11배에서 지금 이제 2.6배로 이렇게 예. 줄이는 이 안을도 성안하고 그런 일들을 제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이런 중요한 경제 민주화나 민생 정책에서는 또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또 제가 응원을 보내드리고요. 갑자기 의문이 생겼는데 네. 그 원내대표 정책 특보가 되면 김영란법 대상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저는 공무원이 아니죠. 제가 요즘 많이 듣는 얘기가 법은 주도적으로 만들어 놓고 너는 왜 대상자 아니냐 이러는데 제가 이제 원내대표 정책특보는 국회직이 아니고요. 그냥 이제 무슨 등록된 보수를 받는 직책이 아니고 그냥 정무적으로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임의정무직이라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공무원이 아니시니까. 대상자로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저기 정권 교체가 된 다음에 좋은 데 가셔가지고 좋은 일 하실 때 대상자 되셔도 될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밖에서 정권 교체를 총괄 기획해 주실 것을 믿고. 그리고 의원님, 김영란법 직접 하기 전에 19대 때 마지막에 사실 전무후무한 사례였던 것 같은데 19대 4년 동안 그 의정활동을 통해서 밝혀냈던 것들 또 그 다음에 아직 못 따온 과제들 그러면서 앞으로 이렇게 후배 의원들이나 우리 사회가 이렇게 가야 된다는 정책 과제를 시리즈로 내신 게 화제가 되고 인터뷰도 하고 기사도 많이 보고 그 모처럼 엔조 다른 시민사단체 참여연대뿐만 다른 시민사단체에서도 시민단체 출신 의원은 다르다 이런 엄청 칭찬도 받으셨는데 그건 그래도 너무 잘하신 거니까 조금만 설명해. 제가 시리즈를 다섯 개 냈는데 공정위 편, 금융위 편 이렇게 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국회에 들어와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요. 21세기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가 국가 시스템이 참 후진적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국회에 제가 처음 들어와서 제일 놀랬던 게 뭐냐면 초선도 국회의원이지만 신입인데 세상에 조직에 신입이 들어오는데 교육 한 번을 안 시켜주고 그냥 맨땅에 헤딩하게 하는 아마 대한민국 조직 중에서 유일한 조직일 거고요. 저 국회의원이든 보좌관이든 뭐 누구든 아무도 교육을 안 시켜주죠. 또 하나 궁금했던 거는 국정이라는 게 연속성이 있는 건데 도대체 18대 때 국회에서 뭐가 달라졌는지 제가 정무위를 들어갔는데 정무위에 관련된 자료를 하나도 넘겨받은 게 없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이건 문제다. 그래서 솔직히는 제가 우리 참여연대에 대해서 늘 자랑스럽습니다만 저희 참여연대만 하더라도 모든 활동 기록을 다 자료로 만들고 또 정기적으로 뭐 10주년, 5주년 되면 이렇게 묶어서 발간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그 외부 자료가 나갈 때는 다 넘버링 해가지고 그게 DB할 수 있도록 하는 DB 시스템도 갖고 있는데 국회는 그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제가 제일 깜짝 놀란 게 첫 번째 국감을 하는데 국감 때 받는 이 정부로부터 받는 자료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민감한 개인정보부터 국가 정보들이 있는데 이게 국감 끝날 때 되면요 그 의원회관 뒤에 쓰레기장 가면 그냥 버려지는 자료가 거예요. 설득처럼 쌓여있다고.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공적 기록물인데 이 공적 기록물이 전혀 보관되지 않고 있고요. 이번 미국 대선에서 제일 큰 스캔들이 되고 있는 게 클린턴의 이메일 스캔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개인 이메일 썼다고. 개인 이메일을 그러니까 국무부의 소위 공식 이메일이 아닌 써서 그렇던데 사실은 국회에서요. 정부한테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장부 제출 받을 때 국회 공식 계정 메일을 쓰는 게 아니고 각 보좌진들이 각자 개인 메일로 받아서 개인 메일로 요청하고 개인 메일로 받고 그리고선 개인 컴퓨터에 그냥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스템적으로 보면 국회에서 공식된 계정 메일을 만들고 그것을 전산 시스템과 연동해서 그걸 통해서 자료를 요청을 하고 그걸 통해서 오면 그 개인은 받아갈 뿐만 아니라 자동적으로 국회 전산 시스템에 이렇게 저장되도록 하면 이렇게 기록물이 유실되는 일을 막을 거 아닙니까? 그건 이제 전혀 그것도 안 하고 있고
4년 동안 이루어졌던 논의 중에서 처리되지 않고 다음 회기로 넘어가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것도 전혀 정리가 안 돼서 제가 했던 게 그나마 이제 제가 갖고 있던 모든 자료를 저희 파일로 돼 있는 거는 전산적으로 분류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USB로 만들어서 이제 넘기고 또 이제 이 출력돼 있는 건 출력돼 있는 대로 국회 도서관에 넘기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4년 동안에 정무위의 각 소관 기관별로 쟁점이 됐던 게 뭐였고 어떻게 논의돼서 결론이 어떻게 났고 또 처리되지 못한 것들이 무엇이고 그것이 왜 처리되지 못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정리해서 남겼더니 저는 그냥 원래 그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뭐 헌정사상 처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국회에서도 이런 각종 그 자료를 어떻게 그 보관하고 정리할 거냐에 대해서 좀 굉장히 혼났대요. 그래가지고 그 시스템이 있어야죠. 그게 김기식 의원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전 의원이 다 해야 되고 그러니까 다 해야 되는 사실은 당별로 우리가 당별로 한 거를 뭐 비밀을 그렇죠. 빼고는 다시 이제 엮어서 놔야 다시 온 사람들이 그 옛날에 한 게 뭔지를 보고 그 위에서 출발을 할 텐데 좀 외국에 가면은 그런 얘기 들어요. 가령 핀란드 교육이 유명하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한 100군데가 가요. 100군데가 간 질문이 똑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앞에서 갔던 사람들이 그걸 기록을 해서 그 다음에 가는 사람들한테 이런 건 다 질문했다. 답이 이거다를 안 알려주니까 맨날 쳐본 거죠. 맞습니다. 그게 읽고 가면 그거 넘어가서 그 다음 단계 질문을 하면 되는데 아니요, 제가 읽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요. 네. 터키의 헌법재판소를 찾아갔었거든요. 제가 가서 몇 개를 질문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 전에 한국에서 특히 헌법재판소 찾아왔던 사람들이 질문했던 걸 다 가지고 있어요. 터키도 그래요. 그러니까 통역하는 사람이 더 잘 알아요. 이 질문하고 답이 뭐가 나올지도 알고. 예.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니까 너는 왜 다른 사람 질문 안 하느냐 그랬다는 소리 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의견 주셨는데. 근데 그게 국회는 또 뭐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정부도 그래요. 불행하게도. 그게 그래도 시스템이 됐던 게 참여정부 때 이 노무현 대통령이 모든 걸 시스템 만들어놨는데 그거를 ABR이었잖아요. 노무현인 건 모두 빼고 다. 그러니까 그걸 다 없애버려가지고 지금 하나도 자료가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죠. 사실 그 문제는 그 정의화 의장 때 그 국회 개혁자문위원회 거기서 잠시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엄두가 안 나는 모양이에요. 논의하는 것 자체도. 아니 그래서 이제 전 우리 참여연대 안진걸 처장이나 참여연대 후배들한테 좀 권하고 싶은 게 그 참여연대에서 이제 정보공개 운동도 하고 정보 기록물 처리와 관련된 운동을 해왔는데 그거를 좀 더 확장하고 더 깊이 들어가서 아예 기록물 처리 시스템이 안 돼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회는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그런 각종 의정 활동과 관련된 자료 자체가 공적 기록물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의원 개인이나 보좌진의 개인적인 사적인 어떤 이 기록물처럼 생각을 해서 그냥 처분해버리고 다 폐기해버리는 식이거든요. 그래서 국회 의정 활동에서 사실은 입법, 사법, 행정의 모든 영역들이 다 국회 국정감사나 과정에서 다 이렇게 제출되고 또 공유되어지기 때문에 이 국회 차원의 이 기록물 처리 시스템 이 점은 한번 개혁할 것을 요구하고 또 그걸 점검하고 하는 것. 앞서 우리 정태인 박사님도 말씀드렸지만 참여정부 뒤에 후퇴해버린 것 중에 하나가요. 저도 저희 소관 부처 공무원들을 보면 인사가 나면 신임 국장이 나 과장이 전임 때 일을 인수인계를 제대로 안 받아가지고 업무 파악이 저보다도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저한테 와서 물어요. 주요 법안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는 아직도 우리가 정부 시스템이 굉장히 후진적이다. 그래서 뭐 정부 3.0 이런 얘기할 때가 아니다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존의 업무와 쟁점에 대해서만이라도 고스란히 이렇게 기록이 돼서 후임자나 후임 의원님들이나 보좌진들이 기본적인 학습을 하고 딱 시작하면 굉장히 효율적일 텐데요. 예, 그 부분은 듣고 보니까 우리가 한 번 더 나중에 김기식 전 의원님 모셔가지고 우리 사무처장님 모셔가지고 국회 개혁까지 개선까지로 한번 묶어서 심지어 참여연대가 그걸 충실히 기록해서 리포트도 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흔히 학시도 한번 하고. 국회의원들을 자영업자라 그러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저희들. 맞아요. 동네 치킨집 사장들은 절대로 자료를 공유하지 않고 치킨협회에서 교육 안 시켜주잖아요. 동네 치킨집 사장한테. 그래서 자영업 폐업하면 그냥 모든 게 다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낙선하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창조경제인가? 창조적으로 알아서 하라고. 좀 그래서 국회도 좀 현대적인 조직으로 이렇게 시스템화하는 거를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기록물을 남겼더니 심지어 새누리당 의원도 자기가 처음 들어와서 그거 처음부터까지 다 읽어보면서 너무 도움 많이 됐다고.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의원이 그랬던 것 같지는 않은데 우리 그 후임 20대 정무위원들 중에서 보좌진한 데까지 나눠줘서 그거 쭉 다 읽어보긴 정말 그것은 너무 도움이 많이 사실 됐다고 어떻게 고맙다는 소리 많이 들었어요. 아니 저는 딱 보면서 출판도 해도 될 정도의 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정무위가 다루는 게 금융위, 공정위, 뭐 재벌 정책, 그러니까 경제 정책, 금융 정책, 한국 사회의 핵심을 다루는 곳이니까. 그러니까 다른 의원들도 그렇게 우수한 의원들 많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모두 의무로 해야 되겠지만 열심히 의정 활동하신 분들 것만이라도 잘 이렇게 그렇죠. 체계화가 되고 DB화가 되면 사실 뭐 어떤 의원은 남기기가 창피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있죠 지금. 뭐 아무것도 안 하는 두더라도 의정 활동 아예 안 대통령 하신 분이라든가 분들. 뭐 볼펜 세우기 한 그런 기록 남길 수 없잖아요. 뭐 박근혜 전 의원님 이런 분들 말씀하신 거 오늘 좀 풍자 좀 하자고요. 제가 조금 답답한 게 있으니까 요즘에. 일단 다시 김영란법으로 와가지고요. 어때 의원님, 사무처장님, 전 선배님, 저는 막 여러 가지로 불러도 되는데. 아니 소장님, 아니야. 지금은 이제 더미래연구소 소장님이 네. 이 좋고 더미래연구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싱크탱크니까 소장님을 하시자고요. 네. 94년도에 참여연대 창립 이후부터 부패방지법, 공익제보자 지원법 뭐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그 모든 열정과 열의가 청탁금지법으로까지 이어졌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이제 김영란법이라는 게 국민권익위원장 시절에 이분이 정말 강하게 잘 제기하셨으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이 법으로 이렇게 정무에서 이 법이 이제 그 논의될 때 사실 반대하는 분들도 많았잖아요. 지금도 약간 계속 시비를 거는 분들도 있고 어떤 생각으로 어떤 요지로 이렇게 그 소회를 좀 요약해서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직접 그 정무위 야당 간사로서 그 총활약을 하셨으니까요. 예. 사실은 이 법은 뭐 앞서 우리 정태인 박사님도 얘기했던 것처럼 서구의 이런 발전된 민주주의 국가의 어떤 투명한 사성에 비하면 우리 사회가 사실 부패공황 소리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거는 관행과 문화도 문제가 있지만 제도적으로 많이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게 사실인데 사실은 이 법은 아마도 이 법 시행 뒤에 전 세계 반부패 학회나 또 지금 최근에는 유엔이나 G20에서 이제 부패 협약 같은 것들도 많이 그 논의되고 또 추진되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굉장히 중요한 모니터링 대상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 법이 전 세계 유례가 없는 아주 그 초강력 법안이기도 하고 굉장히 최초의 입법 사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금품수수와 관련해서 권익위에서 다른 입법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다른 나라의 모든 법들은 다 직무 관련성 요건을 두고 있는 반면에 이 법은 100만 원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대가성은 물론이고 직무 관련성 요건도 상관없이 형사처벌한 최초의 입법 얘기도 하고요. 또 부정청탁과 관련해서도 전 세계의 입법례들은 대개 절차적 규제, 다시 말해서 어떤 절차를 통해서 민원을 제기하도록 하고 그러지 않았을 경우에 처벌하는 방식인데 이게 최초로 내용적 규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떠한 내용들은 못한다라고 하는 규정 규제를 했는데 이거는 약간 양면의 논란이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금품 수수와 관련해서는 원안 그대로 입법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고 뭐 기득권적 저항에 대해서 돌파를 했습니다만 솔직히는 부정청탁 관련돼서는 지금도 실제로 많이 뜯어 고쳐놨습니다. 왜냐하면 김영란 씨가 처음 제출한 법안을 그대로 했다면 아마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주권을 침해할 소지가 상당 부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부정청탁을 한 문장으로 그냥 포괄적으로 규정해 놓고 그걸 자의적으로 해석해 놓는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쉽게 얘기해서 법으로 안 되는 일을 얘기하면 다 부정청탁이 되는데 대한민국 국민이 왜 그 자기가 문제가 생긴 문제를 법으로 되는 일인지 안 되는 일인지 왜 다 일일이 공부해야 되며 심지어 국민은 법으로 안 되는 일도 요구할 수 있어야죠. 예를 들어서 저축은행 후순위 채권자 산 사람들은 법으로 법은 못하지만 아니 억울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국민은 무슨 소리든지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고 다만 그거를 들은 공직자가 법에 맞게 처리하면 되는 거고 심지어 법이 잘못됐으면 법을 고치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건데 그런 점에서 그렇게 포괄적으로 법으로 안 되는 일을 해달라고 하는 건 다 부정청탁이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 주권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위험이 있어서 제가 다 뜯어 고친 겁니다. 그래서 부정청탁의 유형을 15가지로 구체화하고 예외 사유도 국민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둠으로써 사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헌재가 합헌 결정을 한 거죠. 합헌 결정문에도 그게 나옵니다. 그렇게 구체화했기 때문에 한다. 이렇게 아주 자세히 분석해놓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이렇게 소위 지연 학연에 의한 청탁 문화가 만연돼 있는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조금 다른 나라보다는 강력한 구조, 처벌 구조를 제재 구조를 갖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이게 공직사회 안에서는 굉장히 불편함을 낳겠지만 아마 많은 국민들이 지지하는 이유는 사실은 청탁은 아무나 합니까? 다 뭐 연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죠. 일반 서민이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도 없는 일반 서민들을 보면 결국은 그런 청탁이라는 게 다 있는 놈들끼리 하는 일이라는 생각인 거죠. 공직자 전화번호라도 가지고 있어야 청탁이 되잖아요. 맞습니다. 전화번호 하나 파악하는 게 일인 사람들도 얼마나 많아요. 예. 청와대는 전화번호도 공개가 안 돼가지고요. 글쎄요. 아마 청와대에 연락하는 사람은 그 자체가 권력자인 것 같아요. 뭐 특별한 사람만 예. 뒷문으로 비상문으로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혹이 있죠, 지금. 청와대 전화번호 없어요? 아니, 청와대는 청와대에 있었는데. 전화번호가 공개가 안 돼요, 아무튼간요. 개인 번호야 안 하겠지만. 아니, 그 사무실 번호도 그럼 비서관실, 행정관실 번호고, 그래갖고 굉장히 어렵게 알아내죠. 청와대 출입기자한테 알아내고 그랬어요. 아, 그래요? 진짜 그렇더라고요. 참여정부 때도 그랬어요? 아니, 최근에 더 그래요, 아무튼간. 예. 근데 조금 전에 이제 사상 초유라는 그렇죠.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정상적인 법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비판을 하는데 실제 선진국에는 이런 법이 없어요. 제가 법하고 규범에 관한 걸 공부하면서 알았는데 그래서 스웨덴 같이 노동자의 권리가 굉장히 강한 데는 노동법이 안 강해요. 왜냐면은 노동자들이 힘이 센 데다가 규범상 자본가들이 넘어가지 않는 선이 확실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넘어가니까 그걸 법으로 이렇게 만들 수밖에.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제 연줄이 있는 사람들이 청탁을 한다 그랬는데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연줄이 있으면 오히려 그걸 안 해야 되는 게 자기들의 규범이거든요. 예의고 사람들에 대한 예의인데 그걸 너무나도 쉽게 어기니까 장관 청문회 해보고 말잖아요. 이 사람도 어떻게 다 어겨요. 그러니까 지금 법이 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 법이 뭐 너무 빈간적인 법이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어디 언론에다가 오히려 그런 게 없어져서 곤란한 경우 없어지니까 받는 사람이든 주는 사람이든 아니면 부탁하는 사람이든 오히려 인간적인 법이다. 서로 마음 편한 법이다. 제일 좋은 거는 이렇게 해서 그게 규범이 되면 안 하는 게 규범이 되면 사실은 법은 약해져도 되거든요. 규범이 대신할 때 훨씬 더 사실은 강력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제가 이 법을 제정 논의할 때도 그렇고 제정된 뒤에도 반응이 확 갈립니다. 일반 서민들의 반응은 너무나 잘했다 이런 거고 사실 이제 소위 고위공직으로 갈수록 불평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법상으로 보면 5조 1항 9호에 의해서 병원에 예를 들어서 수술 날짜를 조금 앞으로 당겨달라든지 2인실에 있는데 6인실로 옮겨달거나 6인실에 있는데 2인실로 옮겨달라 이런 게 다 부정청탁이거든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세요. 아니 딴 것도 아니고 사람이 건강이나 생명과 관련된 수술 날짜 좀 앞으로 당겨달라고 하는데 그것까지 문제라고 그러냐. 근데 또 한편에서 보면 병원에다가 연락해서 수술 날짜를 예를 들어서 그 3개월 뒤에 해야 되는데 일주일 뒤에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 명이 있으면 그 사람이 그렇게 앞으로 당겨지면 원래 해야 되는 사람이 뒤로 밀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결국은 힘없는 사람은 원무과에 접수한 순서대로 있다가 점점 뒤로 밀려가고 뭔가 힘 있는 사람이 연고율을 갖고 그런 어떤 정상적인 거래 관행을 벗어날 때는 그 사람만 혜택을 받고 다른 사람이 불이익을 안 받는 게 아니라 누군가는 그 사람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그것이 정말 왜 문제냐라고 하는 것과 그것에 대해서 공감하는 것의 차이는 병원에 청탁할 수 있는 사람은 그게 왜 문제냐라고 보는 거고 청탁할 길이 없는 사람은 그거 잘 됐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 법을 딱 볼 때마다 참 사회경제 약자들, 보통 서민이나 중산층들, 심지어는 빽이 없는 뭐 중소기업 하는 분들한테는 훨씬 유리하겠다. 결과적으로는 그냥 공정한 경쟁, 투명한 경쟁이니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그래도 그 덕분에 법이 너무 복잡해져가지고 이렇게 좀. 근데 일단 원래 법이 어려워요. 법조문 읽어보면 이게 뭔 소리인지 알 수가 없어요. 원래 좀 쉽게 좀. 제발 법학자들 좀 쉽게 좀 써주세요. 아니, 나중에 이 법에서 아마 보강돼야 될 부분도 있고 좀 뭐 일부 부작용이 있어서 개선될 부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차분하게 이렇게 나가면 될 것 같고요. 아예 이 법이 무조건 근거 억제라고 저희도 주장하는 게 아니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성질이 급한 게 성격이 좀 급한 게 시행착오를 너무 싫어해요.
당연히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잘못된 건 고치고 잘된 건 더 살리고 그래야 되거든요. 예. 조금 두고 보면서 이 법을 통해 가지고 뭔가 사회 변화를 이끌어낼 노력을 하는 게 더 급선무가. 그러니까 사실 법으로 모든 걸 다 규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령 이 청탁금지법이 한 1m가 돼도 다 규정 못해요. 당연히 법은 추상적이기 때문에 해가면서 뭐 판례 쌓이면서 뭐 진짜 문제가 되는 건 고쳐지겠죠. 그럼요. 한 2, 3년 뒤에 아마 이 법은 일부 수정을 해야 될 겁니다. 예. 특히 제가 우려하는 거는 부정청탁금지라고 하는 것들이 혹여라도 우리 국민들께서 반대로 감시하셔야 될 게 공무원들이 복지부동하거나 국민들의 정당한 어떤 민원이나 정당한 요구를 회피하고 기피하는 수단으로 이 법을 악용하지 않도록 우리 시민단체에서도 대단히 이렇게 좀 감시를 해줘야 되고 면밀하게 또 우리 국민들도 그런 일이 없도록 예를 들어서 정말 정당한 민원 제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뭐 괜히 부정청탁 아닌지 뭐 좀 검토해 봐야겠습니다라면서 민구적거리거나 이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국민의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처리해야 될 문제들도 부정청탁 소지가 있어서 그건 만나지도 못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사실은 국민들의 의견 수렴 자체를 소극적으로 하거나 이런 이제 공무원들의 관료주의를 강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단체에서 적절히 또 모니터링하면서 감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연동된 말씀인데 국회의원이 이 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식으로 일부 유언비어가 있었는데 그건 거짓말이니까 일단은 국가공무원 공무원이니까 다 받는 거죠 기본적인. 그럼요. 저는 이제 괜히 언론이 이 법 적용 대상자가 되면서 국회의원들 상대로 괜히 화풀이한 거 한번 했고. 아니 간단히 보시면 뭐 국회 앞에 그 비싼 음식점들 다 지금 울상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보좌관들도 지금 전부 다 아예 저녁 약속 안 잡는다 이러고 있어요. 다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고. 사실 저는 이 법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나는 전혀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오늘 알았어요. 저도 적용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정부 제가 서울시에 무슨 위원인데 정부 지자체 공기업 그러니까 공공 부분의 어떤 비상임 위원도 다 해당하니까 대상이 되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이 법에 공무수행 사행 공무수행 사행 있어서 신분이 민간인이라 하더라도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위원회나 그렇죠. 그 업무를 하게 되면 이 법 공직자와 또 동일하게 취급되는 대표적인 게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그다음에 그것도 다 들어가 해당됩니다. 그리고 법 시행령 조례 규칙에 의해서 만들어진 각종 위원회 위원, 그러니까 서울시 일자리위원회는 조례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이 되고요. 민주평통자문위원 그것도 당연히 부작용 하나 더 생길 것 같아요. 거기는 민평통은 헌법기구예요. 그러니까 평통은 그렇고 각 위원회들, 그러니까 뭐 운영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서 위원 뽑기 어려워질 것 같은데 다 안 한다 그럴까요? 아니요, 그 자유총연맹 그런 데도 혹시 해당됩니까? 자유총연맹도 아마 공직 유관 단체로 돼 있을 겁니다. 그건 제가 확실치 않은데. 돈 예산 지원을 받으니까 정부 지원을 받는 데들은 되게 공직 유관 단체. 맞습니다. 참 잘 만드는 것 같은데. 어버이연합도 걸려요? 아니 임의단체는 안 걸리죠. 아니 근데 정부에서 또 지원을 받으면 당연히 걸리죠. 그 비밀 지원을 받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다른 법에 의해서 자유총연맹이나 이런 것은 법에 의해 설립 근거가 있는 거고요. 민간 단체 중에서 정부가 예를 들어 민간단체 지원금이라 주더라도 설립 자체는 법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데들은 정부에서 어떤 프로젝트성 사업비 지원을 받아도 이 법 적용 대상은 되지는 않습니다. 그 참 아쉽다. 그래서 아무튼 근데 이제 이 조항 때문에 국회의원들을 공격한 것 같아요. 일부 언론에서 단 공익 목적으로 제3자의 민원을 전달한 행위는 예외로 인정한다. 이거 뭐 너무 지극히 당연한데 이걸 제외했다고 막 공격을 하던데 이건 아까 말씀드리는 어떤 국민의 청원권이나 억울한 민원을 전달하는 것을 사실 의원들이 많이 해주시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거 갖고 뭐라고 하는 사람들은 대의제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거죠. 그리고 국회의원이나 선출직 공직자라는 거는 국민이 자기의 권리를 권력이 있는데 국민 주권이잖아요. 그거를 선출직 공직자를 뽑아서 거기다 위임해주고 그 사람 보고 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하는 건데 뽑아는 놨는데 그 사람이 자기를 뽑아준 국민의 의견을 들어서 행정과정에 반영한 일을 하지 말라 그러면 그거는 이미 국회의원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이거는 들어가는 게 맞는 거고요. 더군다나 그게 무슨 인사청탁이나 인허가 청탁은 해당이 안 되고요. 여기서 나오는 공익적 목적의 고충민원은 아무거나 해당되는 게 아니라 권익위법에 나오는 고충민원의 개념이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위법 부당하거나 혹은
소극적인 처분으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것에 대해서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하는 행위라고 하는 것이 그렇죠. 명확히 규정돼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아는 부정청탁은 국회의원이고 뭐고 누구든 다 처벌받는 거고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누구 뭐 좀 특별 채용해달라고 전달해 줄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네 이제 범죄가 야간에 이제 골목길 범죄가 많다.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이 우리 동네에다가 좀 그 CCTV 좀 달아달라. 이건 너무나 당연한 요구인 거죠. 그 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한테, 좀 안전 문제와 관련해서 조치를 해달라. 우리 애들이 다니는 학교 앞에, 지금 이제, 신호등이 지금 잘못돼 있으니 저 신호등 체계 좀 고쳐달라. 이런 거는 너무나 당연한 요구지 않습니까? 네. 그건 당연히 그걸 반영해서 경찰청과 시청 구청에다가 접수해서 이제 그거를 처리해 줘야 되는 거죠. 다만 그거를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이 법에 따라서 이걸 합법적으로 하려면 민원 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그러니까 5조 2항 1호에 예외 조항으로 만든 게 민원 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처리하면 이게 이 법 적용을 안 받거든요. 그건 이제 뭐냐면 국민들께서 앞으로 이제 팟캐스트 들으시는 분들께서 어떤 문제를 우리 공직자들이나 참여연대 같은 시민단체들한테 요구하실 때 이런 간단하게라도 민원 서류 양식의 형태로 해서 접수시키시면 어떤 문제든 당연히 정당하게 민원을 제기하실 수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만약에 이 법 핑계 대면서 제대로 처리 안 하면 그건 공무원들 엄청나게 이제 나무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공익 목적, 그러니까 CCTV 달아달라 그러면서 3만 원 이상의 밥을 사주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돈은 예외가 별로 없습니다. 이제는 밥 안 사주고 청탁할 수 있는 그렇죠. 공익 목적의 이 요구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법에서 이미 우리 이제 법 이름이 플레임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하는 법률인데 이미 여기 부정청탁 14개 사료를 적시가 되어 있잖아요. 국회의원한테 찾아가서도 요거도 하면 그건 문제가 되지만 그 외에 정당한 청원이나 민원은 전혀 문제 안 된다는 그렇죠.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이번에 최경환 전 부총리 지금 최경환 의원이 이해가 좋죠. 중진공에 자기가 데리고 있던 인턴을 2000 취직시켜 달라 해가지고 결국은 취직을 시켰잖아요. 이거는 이제 성공했죠. 이거는 정말 속된 말로 정말 뭐도 받고 못하는 딱 걸리는 부정청탁죄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는 그냥 그 중진공 사장이 최경환 씨로부터 그런 부탁을 받았다라는 진술 하나만 들어도 더 수사할 게 없는 거예요. 이 법으로는 기존 법률은 몰라도 이 법으로는 그냥 딱 떨어지는 기념법 위반으로 처벌해야 되는 거죠. 더군다나 취직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부정청탁이 실행됐으니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야 되고 그 부정청탁을 한 최경환 씨도 동일하게 처벌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소급 적용 안 받고도 이미 위계에 의한 공무집 업무 방해로 지금 검찰 수사로 오늘 안양지청이 수사한다고 나와가지고 그걸 소장님 그 청년 참여연대가 고발했습니다. 우리 또 참여연대 최경환 의원이 사랑이 넘치긴 넘치나 봐요. 인턴을 갖다 이렇게 2,000등을 올려가지고 운전기사님도 취업이 됐었어요. 그래서 거기에도 이제 의혹이 있는데 그건 빼더라도 훌륭해요. 자기 가까운 사람들 챙기는 거는 대통령부터 그 밑에까지 인턴 챙기려고 수십 명이 떨어졌으니까 수천 명이. 그러니까 이 법의 효과는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이제 속였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만 만약에 그냥 처음에 이 사실이 밝혀졌을 때 최경환 부총리, 최경환 의원이 자기 인턴을 중진공에다가 취직시켰다라는 걸 인정했다 하더라고 치면 그거 자체로는 처벌할 법규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무슨 뇌물죄도 처벌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이걸 직권남용이라고 볼 수도 없고 처벌할 법규가 없어요. 그 변호사법 위반 정도인데 그것도 참 안 되죠. 근데 이 소위 부정청탁 금지법이 갖는 가장 강력한 효과는 뭐냐면 기존의 그런 소위 취업 청탁을 해서 관철시키고 힘 있는 사람이 자기 주변 사람이 이렇게 챙겨봐주고 하는 게 처벌할 법규가 없었는데 이 법으로 이제 처벌이 되고요. 힘 있는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닙니까? 되게 고등학교 후배거나 대학 후배한테 전화해서 어이 안 국장, 어이 안 차관, 전화한테 이거 좀 어떻게 좀 하나 좀 잘 좀 봐줘라고 하는 거 이거는 힘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지. 예를 들어 아무 일반 서민인 홍길동이 안 국장님 그럼 당신 누군데 하고 끊어버릴 거예요. 전화번호를 알 수가 없다. 전화번호를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그 사람들도 뭘 하려 그러면 다 서류 양식 만들어서 접수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만난 이 젊은 공직자들 중에서는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위에 장관이나 차관이나 국장이 자기가 보기에 안 되는 일을 하라고 시키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앞으로 당당하게 국장님, 차관님 이거 제가 하면 부정청탁을 실행한 사람이 돼서 저는 2년 이하의 징역 및 2천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는데 국장님이, 차관님이 내 인생 평생 책임지실 겁니까? 전 못합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전에는 못했죠. 그걸 해준다고 해서 이 사람이 불이익받을 건 없으니까 그냥 야, 막 그냥 해줘! 라고 할 수 있지만 지금 이제 본인이 그걸 실행한 그 담당 공무원이 형사처벌을 받게 돼 있기 때문에 부정청탁을 실행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소위 그런 부당한 직장 공직사회의 상사들의 권력자들의 부당한 압력에 대해서 버틸 수 있는 근거가 되고 그걸 더 시키면 내부 고발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가 나중에 적발되면 형사처벌돼서 공직사회에서 완전히 파면돼서 이제 퇴출당하니까. 거기다가 또 효과가 정관예우를 막을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 이제 선배라고 나가가지고 갑자기 전화해가지고 하는 그런 거 다 뭐 못합니다 할 수 있는 거죠. 특히 이제 그 검사 출신 변호사들 그 전화 변론하는 거 이런 것도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말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있을 것 같은 게 아니라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위 이제 아시다시피 우리 한상희 교수님 비송 사건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심지어는 변호사 선임계도 안 내고 홍만표도 변호사 선임계도 안 내고 해서 어떻게 했겠어요? 그냥 아는 후배 검사나 판사에 전화해가지고 야 누구누구 좀 기소유예 해주라든지 뭐 구속영장 하지 말고 불구속 해달라든지 이런 TV 드라마에 따르면 일식집에서 주로 하죠. 사명자 명단에 누구 하나 넣어달라 하는 거. 그렇죠. 비일비재하거든요. 그게 또 이제 이법 5조 1항에 의한 부정청탁에 명백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거는 지금은 그렇게 해도 그렇게 해서 이 변호사가 그 검사나 판사한테 무슨 돈을 줬거나 하지 않는 다음에는 이게 면책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변호사는 의뢰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법 조항에는 그런 사건의 판결이나 수사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다 이제 변호사 선임계 내고 세금 내고 수임료 받은 거 세금 내고 정당하게 서면으로 검사나 판사한테 제출하지 않는 나머지 비송 변론, 전화 변론 뭐 이런 건 다 처벌된 사항입니다. 우리 사법감시센터가 할 일이 없어질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기는 자들이 있을 테니까 잘 모니터하시면. 있고 검찰 개혁은 또 그거 외에 또 하나가요. 또 하나 많잖아요. 효과가 어디 있느냐면 스폰서 문화가 없어지죠. 여태까지는 스폰서 문화라는 게 그러지 않습니까? 될 만한 그 뭐 판사나 검사 또는 뭐 공직자죠. 그걸 그 이제 지역 유지나 돈 있는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봐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돈도 대주고 뭐 그 오만 향응 같은 거 다 제공해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기 부하 직원 관리하게 만들고 그러다가 나중에 높아지면은 뭔가 이제 힘을 행사하게 하는 이게 스폰서 문화의 기본 틀이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이 법 위반이 돼요. 이게 공직자한테 용돈을 준다든지 또는 뭐 공직자 데리고 가서 룸사랑 데리고 간다든지 다 이건 처벌 대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떡값 검사라는 말은 이제 없어지겠죠. 왜냐하면 이제 떡값이라는 게 성립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사무실 그래서 옛날에 그랬지 않습니까? 무슨 떡값 검사하면 니들은 떡을 얼마나 먹길래? 그러니까 떡 얼마나 침 먹길래 떡값으로 500만 원, 500에서 1000만 원. 거기 보면 이건희가 새끼 검사들한테 500, 1000만 원 줬다니까 그러면 이제 대빵 검사나 중간 검사한테 더 줬다는 이야기인데 기가 막혔대. 저도 그거 들으면서 야 검사들이 겨우 500 받고 그렇게 일어나. 그러니까 거기는 그래서 새끼 검사들로 나와요. 500 곱하기 10 해보세요. 5천이죠. 대신에 주는 사람이 그게 이제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당시에도 제 느낌은 그냥 삼성 패밀리에 들어갔다는 그렇죠. 인정을 받아서 이제 행복해지는. 그러니까 그때도 해석이 두 가지 있어요, 소장님. 1. 새끼 검사들 위주로 조금 받은 거고 그 다음에 그걸로 그친 게 아니라 삼성 패밀리 회장님으로부터 사랑받는 검사 됐다는 것으로 쭉쭉쭉 나가니까 500에서 1000 받았을 거다 이렇게 해석이 됐었죠. 자, 그러면 소장님 여기서 이제 우리 국민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숫자가 4개 나온단 말이죠. 3만 원, 5만 원, 10만 원, 100만 원. 이건 지금 간사들이나 막 전문가들도 약간 헷갈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친구나 친척인 경우가 어떻게 되는지도 막 물어보고 이것도 한번 요약해서 한번 이야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사례 연구 이거 무지무지하게 많을 겁니다. 그렇죠. 앞으로 이제 판례가 이제 다 축적도 되고 그럴 텐데. 일단 그 1회 100만 원이거나 1년 동안 동일한 사람한테 받은 금품이 300만 원을 넘으면 뭐 예외 없이 무조건 다 형사처벌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일반 시민과 시민 사회는 아니죠. 이 법의 적용 대상인. 그렇죠. 공직자가 이 법 적용 대상이 되는 공직자가 1회 100만 원
연간 300만 원 이상의 근데 금품을 자꾸 받으면 너무 이제 언론에서 처벌되는 공포를 주니까 댓글에 보면 이런 댓글이 엄청 있어요. 애인한테 200만 원짜리 선물 주면 어떻게 되냐라고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약간 그런 과장된 공포가 일부 준 이제 거예요. 예를 들면 언론에서. 이 법 적용 대상이 되는 공직자라 하더라도 그 부부관계나 연인관계에서는 그러니까 그건 또 제외되잖아요. 선물을 받으면 그거는 네. 사회상규상 예외가 그러니까 됩니다. 네. 두 가지네. 그러니까 일단 이 법 적용에 상관없는 민간인들끼리는 더 줘도 상관없고 네, 일. 상관없습니다. 그다음에 심지어 적용 대상이 일반 정대상이어도 그 예외가 있는 네. 거잖아요. 사랑하는 관계, 부부 관계 이런 거. 네, 그러니까 아무리 사랑해도 200만 원 이상 선물하는 게 가능해요. 아니요, 명품 하죠. 가방 정도는 왜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그것도 상위 10% 이내에 들어야 가능한 거예요. 아니 아니요. 정태인 박사님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연애할 때 저기 형수님한테 선물해 준 적 없죠? 예, 그림으로 그려줘. 그럴 줄 알았어요. 저러니까 저러지. 재능이 그림 그린 재능이 있는 분들은 그런 걸 하는데 네. 재능이 없는 분들은 사랑을 보여줄 게 무슨 고가의 선물밖에 없다니까 알바를 한 10개월에서 사갖고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실제로. 네. 그거 인정을 해줘야 카드 돼. 할부해갖고 사요. 물론 가난한 사람들은 뭐든지. 우리 제처가 이 방송을 안 듣길 바라기. 일단은 100만 원하고 300만 원 해결됐어요. 일단 네. 일반인들은 상관없다. 이 법 적용되고 심지어는 예외가 있다. 합리적인. 그다음 350은요. 이게 또 직무 관련해서 대가성을 조금 헷갈려하잖아요. 사람들이. 그게 이제 예외 조항 7가지 중에서 나오는 건데요. 그 이제 전제가 있습니다. 예. 원활한 직무 수행이나 의뢰 사교 혹은 부조 목적으로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 더 붙어 있는 게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하나인 겁니다. 이건 이제 두 가지 점에서 중요한데요. 직무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금품과 관련해서는 이 법은 규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공직자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법 적용 대상자 그렇죠. 하더라도 법 적용 대상자 하더라도 직무 관련이 전혀 없는 사람하고는 아무 그 10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규제가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그러니까 하나는 소장님, 제가 그러니까 안양시청의 뭐 만안 8동의 공무원인데 네. 시골 친구, 경남 창녕의 시골 친구랑 아주 친한 친구 같고 이 친구가 야, 너 이번에 굉장히 저기 공무원을 힘들게 사는데 애기 그 결혼시킨다니까 내가 한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보태준 경우도 있잖아요. 시골 친구들. 요런 건 직무 관련해서 아니, 전혀 100만 원을 넘어가면 무조건 걸리고요. 다만 그렇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케이. 말씀하신 대로 안양시의 공무원인데 네. 고향이 예를 들면 경남 산청이다. 경남 산청에 있는 친구가 그렇지. 친한 친구가 예를 들어서 뭐 밥을 오랜만에 상경해서 밥을 먹으면서 예를 들어서 야 이번에 저 쌀 팔아서 뭐 해서 돈 좀 생겼으니 내가 오늘 내가 쏜다 해서 한우 고깃집 가서 예를 들어서 뭐 1인당 한 7만 원 식사를 했다. 이 경우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렇죠. 이 안양시 공무원의 직무 범위에 경남 산청에 관련된 일이 없거든요. 없죠. 이 경우는 해당이 안 됩니다. 다만 그 경우도 100만 원은 안 되는 거죠. 그 경우도 100만 원은 안 오케이, 된다. 100만 원 상한선. 왜냐하면 직무 관련해서 상관없이 100만 원 안 되는데. 이해됐어요. 자, 또 여기 하나 하나는 치고 됐고. 거꾸로 했습니다. 직무 관련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면 3만 원 이하의 식사는 무조건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3만 원 이하의 식사, 10,000원짜리 식사라도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초등학교 다니는 애가 있는 부모가 그 자기 애의 담임 선생님을 그냥 찾아가서 밥을 사주시면 비록 10,000원짜리 식사라 하더라도 안 됩니다. 그건 왜냐하면 이 법의 앞에 3만 원, 5만 원, 10만 원의 예외 앞에는 원활한 직무 수행이나 의뢰 사교 목적이거나 부조일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학부모가 담임 선생과 원활한 직무를 수행할 건 없잖아요. 그 다음에 의뢰 사교 목적이라고 얘기할 때 사교를 할 일도 아닌 거고요. 친구 관계 맺을 일이 아니잖아요. 의뢰적인 목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는 뭐냐면 스승의 날이거나 아니면 애가 졸업할 때 그래도 감사의 표시라고 하면 우리가 의례적으로 우리 사회상규상 인정해 줄 수 있으니까 5만 원 이내의 선물이나 혹은 식사를 대접할 수 있지만 그냥 아무 때나 가가지고 계속 그러면 이 담임 선생의 자식에 대한 직접적인 뭐 성적이 됐든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예외가 되는 3만 원, 5만 원, 10만 원에도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10,000원짜리 식사를 해도 이거는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됩니다. 아까 지금 말씀하신 대가성이 그렇죠. 상관없죠. 대가성은 상관없이도.
말씀하시는 중에 그 스승의 날은 좀 뺍시다. 그건 없어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하여튼 그 여름에 네. 굉장히 더운 날 학생들이 선생님한테 이 시원하게 네.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탁자 위에 올려놓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이게 걸린다는 거죠. 그거 걸리는 거죠. 안 되죠. 네, 학점이라고 그 하는 경우는 걸리죠. 바로 그 이제 업무와 직결되는 거거든요. 학교에서 지금 그거 하지 마라고 안내를 한다고 하대요. 네. 실제로. 네. 예, 그런 안내니까. 근데 네. 이제 거꾸로 선생님이 그렇죠. 애들에게 덥다고 너희 선생님이 캔커피 사다가 돌리는 건 상관없습니다. 사실 그 강의실에서 고생하는 건 교수가 아니고 학생이 고생하잖아요. 수업 듣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네, 훌륭하십니다. 이 법은 또 갑을 문제에서 보면 을을 위한 법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전에 을이 갖다 맞췄는데 네. 갑이 이렇게 일부 베푸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네. 예. 그렇죠. 예를 들면 직장의 상사가 그렇죠. 뭐 고생하고 나서 부서원들 데리고 가서 야 이번에 고생했다라고 가서 부서 회식을 할 때는 뭐 한우를 3만 아무리 원이 사줘도 아니라 되죠. 뭐 10만 원어치 밥을 사줘도 상관이 없는데 거꾸로 하급자가 상급자한테 식사 대접을 하면 이거는 인사고과를 맡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죠. 제가 어디 가서 교육할 때 이제부터 젊은 군 우리 하급 직원들께서는 마음대로 상사가 또 매주 회식하냐고. 되는데 매주 회식하냐고. 그 경우도 일반에서 말고 이 법 적용 대상 회사에서 그렇죠. 말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일반 회사에서는 일반 뭐 회사야 뭐 관계 없어. 그러니까 저기 부장하고 사원이 저번에 부장님이 10만 원 샀으니까 제가 10만 원 사겠습니다. 뭐 이건 상관없는 거예요. 일반이니까 상관없고. 그러니까 우리 많은 분들이 적용됐으면 좋겠어요. 이 법 적용 대상자에게만 적용되는데 아무튼 댓글 보면 심나네요. 다 자기가 적용되는 줄 알고 막. 그러니까 제가 오늘 적용된다는 거 알고 제가 이제 심란하다니까. 아니 저기 소장님은 선생님은 적용되는 게 맞죠. 그 일종의 공공 부분의 일부 종사하시는 거니까 자문도 하고 아니, 영향력 있으시니까. 사실 좀 불편한 거는 굉장히 사실이에요. 불편한. 그러니까 근데 우리 사회가 우리 사회가 업그레이드되는 한 단계 약간의- 뛰는 예, 거잖아요. 그럼요. 뭐 그 예. 비용은 충분히 치료.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얘기한 거예요. 앞으로 위원들 모으기 힘들 거다. 그러니까 350은 어떻게 보면 예외적이고 대가성 있는 경우는 350도 적용 안 되는 거죠, 소장님. 대가성이 있으면 그냥 그냥 뇌물죄 처벌 그러니까. 대상이고요. 금액과 상관없이. 네네네. 그러니까 박원순법 네. 이른바 뭐 1,000원만 받아도 처벌한다는. 이런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친구예요. 예. 근데 친구가 선생님이에요. 근데 우연히 내 애의 선생님이에요. 그럼 둘이 만나서 밥 먹으면 무조건 안 되는 거죠. 3만 원 이하도 안 되죠. 안 네, 돼요. 그건 안 돼요. 3만 원도 안 돼요. 아니 더 은밀한 관계가 될 수 있잖아요. 친구니까. 저런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친구들끼리 그 이제 공직자인데 이제 술래기 당구를 쳐가지고 졌어. 그래서 뭐 10만 원짜리 술을 샀다. 이게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그러더라고요. 걸릴 것 어떨 것 같은데. 같아요? 걸릴 것 같은데. 해당되기 전에 그거는 도박죄예요. 그렇죠. 제가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골프는 무조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방법 중에 하나가 18홀 도는 동안에 한 홀당 2만 원씩 잃어줘서 그러면 38만 원이니까 그 돈 갖고 그린피 내게 하면 되지 않냐. 그래서 그렇게 하면 김영란법은 피할지 모르지만 형법상 도박죄로 처벌될 겁니다. 제가 자주 잘못하면 상습 도박으로 맞아요. 걸려요. 그렇죠. 네. 그거 몇 번 하면 이제 상습 도박죄죠. 그러니까 아무튼 민간인들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다만 우리도 저런 기준이 우리 회사에도 필요한 것 같다 싶으면 또 자발적으로 이렇게 사규라든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하면 훨씬 더 투명한 공정한 문화가 되는 거니까 그런 건 미덕인 것 같은데 너무 필요 이상으로 또 이게 공포를 막 이렇게 가질 필요도 전혀 없으니까 대부분 우리가 단지 공직자에 있는 분들 만날 때는 우리도 조심해. 그건 주의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우리가 사는 사람도 지금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래서 아무튼 전체적으로는 약간 까다롭고 일부 헷갈리는 부분이 있지만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 사회가 굉장히 투명해지고 합리적이겠다는 생각이 계속 드는데 언론인이 포함된 것 때문에 언론 기사가 부정적으로 나갔다라는 분석도 있는데 소장님 실제로 기류가 조금 그런 면도 있어요. 처음에는 되게 좋은 나갔다가 나중에 사립학교 교원하고 언론인 포함된다니까 약간 부정적 보도가 많이 나간 것 같긴 한데요. 처음에 이 법 제정할 당시에 사실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2014년도에 처음 이제 이 법 심사에 들어가서 초기 단계 때인 2014년 6월 달에 이미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을 포함하는 것에 대해서 합의해서 그때 이미 언론에 다 발표를 했습니다. 법 제정은 2015년도에 이제 제정이 됐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법이 통과되기 전 8개월 전에 이미 다 그거는 합의 봐서 발표를 했는데 그때 언론사들이 아무도 문제 삼지를 않았어요. 언론사 포함하기로 했다고 전 언론사를 포함하기로 했다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나중에 막 언론사에 난리가 났길래 정무위 올해 출입한 기자들한테 야 그때 이미 발표회 다 했는데 왜 그때는 가만히 있다 8개월 뒤에 그러냐 했더니
다 하는 말이 그때까지만 해도 언론사에서 이 법 안 될 거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늦은 걸 합의하든 말든 신경을 안 썼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이렇게 들어가게 된 배경은 일단 학교 문제와 관련해서 보면 교육계 비리는 사실은 사학에서 많이 발생하지 그렇죠. 국공립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그래도 나은 편 아닙니까? 사학비리가 그런데 또 사립학교라고 하는 게 거의 90%의 재정은 다 국민의 세금으로 가고 있어서 당연히 그다음에 법률적으로도 국공립학교 교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이나 똑같이 똑같은 대우를 받죠. 대우를 받고 있어서 사립학교를 안 넣는다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지적을 제가 했더니 뭐 여야 의원들 모두 다 너무나 당연하다듯이 받아들였던 거고요. 그다음에 언론사도 처음부터 빠져 있었던 건 아니고 KBS하고 EBS가 포함이 돼 있었는데 당시 예를 들면 뭐 MBC나 또 연합뉴스나 이게 정부 소유이지만 단지 그러니까 방문진이나 뉴스진흥회를 통해서 우회 지배하고 있을 뿐인데 왜 그거를 포함 안 하냐라는 문제가 돼서 그것도 넣기로 했는데 많은 그 의원들께서 저한테 얘기한 거는 실제로 많은 지역 언론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사실은 이 부정청탁과 관련된 굉장히 심각한 문제들이 있으니 언론사를 다 넣어야 된다라고 굉장히 강력히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야 할 것 없이 사실은. 지방은 진짜 심각하죠. 그래서 이제 심지어 제가 조금 그렇게 다 넣는 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여야 지역구 의원들이 다 저보고 김 의원이 비례대표라서 아직 지역구 안 해봐서 잘 모르는데 지역 신문사 지역의 공무원들한테 아마 뭐 이러면 구청 시청 군청 공무원들한테 이 법 설명해주고 이 법 누구 적용하고 싶냐라고 물으면 아마 8-9은 다 언론사 얘기를 할 거다. 그러니까 실정이 이렇다고 저한테 한 30분을 설득을 하시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래서 아니 실제 그러시죠, 그랬죠. 행패 부리는 이제 사이비 언론까지는 아니라 사이비성 언론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웬만한 지방 신문사는 월급이 없어요, 기자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먹고 살겠어요? 심한 경우에는 돈까지 받는다고 그러던데요. 받죠. 아직도 많이. 얼마 전에도 충북 쪽에서 충북 시민단체들이 모 언론에 대한 검찰 수사 촉구하고 그랬어요, 심지어. 아직도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또 하나는 한번 조선일보였죠. 조선일보에서 일면 톱에 김영법 시에 내면 한우갈비 안 된다고 한우갈비 세트 선물해서 이제 네 덩어리가 한 덩어리로 줄고 굴비 안 된다고 이제 10마리 들어있던 게 2마리로 주는 거 이렇게 일면 톱에다 사진을 박았길래 제가 이렇게 정서적으로 괴리돼 있구나. 저는 그 신문 일면 톱을 보는 순간 이 법은 그냥 흔들림 없이 가겠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그 기사를 만든 데스크나 편집자는 그게 정말 부당하다고 울분을 느꼈을지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 신문을 본 모든 국민, 99% 국민들은 아니 이렇게 무슨 한우갈비 굴비 난 내 평생에 받아본 적이 없는데 얘들은 이렇게 받아왔단 말이야? 라고 오히려 정말 이거 꼭 해야 되겠다라고 아마 오히려 국민들의 반응은 그랬을 거다. 저는 그러면서 제가 기자들한테도 그랬어요. 이게 바로 일반 서민들의 어떤 생활 정서하고 얼마나 우리 소위 오피니언 리더라고 하는 교수나 학계나 이 언론이나 정치권이나 이런 쪽이 얼마나 유리돼 있는지를 반영해준 단적인 예다. 도대체 왜 이게 한우갈비와 굴비 세트가 이 김영란법 논란의 상징이 됐는지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근데 그게 다행히 이게 통과가 됐지만 사실은 종부세도 똑같은 운명을 겪었거든요. 종부세가 전국의 1%만 해당되는 법이에요. 가구로 2%. 근데 종부세가 나왔을 때 조선일보나 중앙일보나 뭘 얘기했냐면 집 하나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 세금을 어떻게 내느냐. 왜 못 내요? 이 은행하고 관련해가지고 낼 수도 있는데. 여하튼 그건 굉장히 가혹하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진짜 0.01%도 안 되는데 그걸 가지고 일반 중산층이 이게 나의 일인 것처럼 느끼게 이렇게 만들어서 사실은 종부세 이렇게 반대하게 만들었거든요. 사실은 제가 청와대에 있을 때 종부세 추진할 때 그걸 추진하는 차관급들 그다음에 부장들이 어디 사는지를 조사해 봤어요. 전부 강남에 살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종부세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은밀하게 다 이렇게 반대를 하고 그걸 갖다가 포장을 해가지고 마치 자기 국민들이 이건 세금 폭탄을 맞는구나라는 느낌이 들도록 만드는 거거든요. 아마도 이 법도 앞으로 이제 무수히 그런 억울한 사례 같은 것들이 무수히 나올 겁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 나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일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그래서 근데 앞으로 그걸- 나오는 예. 그 신문 보도 같은 것들도 보실 때 상당히 주의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어떤 사람이 억울한 건지, 억울한 내용이 뭔지, 정말 억울한 사람이 권력이 있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같은 서민인지. 그래서 면밀히 보고 따지고 그래서 그 기사가 정확한지 아닌지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지금까지 이 법 시행 전까지 언론에 나온 많은 사례들 중에서 틀린 사례들 인용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례가 틀린 게 많은 거예요. 뭐 국회의원 예외다라는 소리부터 네, 그렇죠. 그것도 잘못된 예. 얘기고요. 적용 다 받는데. 그 댓글에 일부 또 이렇게 기사가 막 공포를 조장하니까 댓글에 막. 이런 갑자기 것도 이런 있고. 생각이 네. 들었는데, 야, 공무원들 진짜 이제 교우 관계가 힘들어지겠구나. 근데 이렇게 5명이 모여서 1명이 공무원이에요. 근데 3만 원 이상 먹었어요. 먹다 보니까. 근데 이 공무원만 자기가 내고 자기 거. 그리고 나머지는 한 사람이 냈다. 이거 문제가 되나요? 안 됩니다. 아, 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공무원들도. 공무원 본인만 더치페이 하면 됩니다. 예, 더치페이만 하면 돼요. 아니, 다 더치페이 안 하고 그렇죠. 공무원만 자기 걸 내고. 민간인끼리는 내가 미안해,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 그러니까 민간인끼리는 친구들끼리 가서 야, 내가 오늘 쏜다 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거기에 공짜 한 명이 들어가 있으면 그 공짜 자기 것만 더치페이 하면 됩니다. 우리 사회에서 지금 현재 사회에서 그 공무원들이 경우도 직무 관련성 없는 친구들은 된다잖아요. 또. 그렇죠. 그 공무원들은 직업이 안정돼 있거든요. 자기 돈 자기가 내도 돼요. 아유, 공무원들, 예. 다 왜 공무원 시험 보겠어요? 제일 좋은 직업이니까 공무원 시험 보죠. 그럼 그러니까 쌤통이다 내라 그러면 돼요. 그래도 되겠네요. 근데 그렇죠? 공무원, 기자, 교수 다 걸리잖아요. 네. 네. 그럼 다 자기가 내면 되고. 이제 옛날에 이런 먹어요. 농담이 있었잖아요. 공무원하고 그러니까 심지어 검사하고 네. 교수하고 기자하고 네. 셋이 밥 먹으면 누가 각각 그렇죠. 계산할까? 이게 유명한 농담이었죠. 식당 주인이 계산한다 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각자 계산한다가 이제 정답이 된 거죠. 예. 옛날에도 교수들은 별로 힘 없었는데. 아무튼 네, 그래도 뭐 예. 대충 마담이 냈죠. 근데 이제 아마도 아무튼 기자는 안 냈어. 옛날에는 네, 기자는 맞아요. 안 냈어요. 그건 확실해. 기자는 안 냈어. 솔직히는 이 법에서 제일 그 사례가 많이 나올 수 있는 영역이요. 직업 공무원들은 굉장히 조심할 텐데 각종 인허가와 관련된 절차들의 민간인들로 구성된 위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건축 허가나 이런 거에 거기에 이제 주로 학계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들어와 계신데 뭐 다 공공연한 비밀이지만 그 위원들에 대한 비공개라고 얘기하지만 다 그 명단을 빼내는 게 1차 로비력이고 그 명단이 뽑아지면 그 위원들에 대한 로비라고 하는 게 뭐 건설업체나 이런 데는 뭐 그게 가장 중요한 영업 활동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이제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막 이런 그런 영역에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이 법 적용 대상자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그게 진짜 사실 딴 거 몰라도 교수들은 아직도 뭐 이 법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는 사람 엄청 많아요. 사실은 제가 이 권익위원회에 대해서 굉장히 그 문제의식이 크고요. 정말 비판을 받아야 되는 게 보통은 이제 법률을 입법을 할 때는 제정을 하면서 6개월 내지는 아무리 길어도 1년 뒤에 시행하도록 이렇게 하는데 이 법은 아주 드물게 1년 6개월의 시한을 뒀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길게 뒤에 하면 이거는 너무 유예 기간을 오래 두는 것 같아서 1년 6개월 한 이유가 저희가 2015년 봄에 이거 하면서 2015년 10월까지 시행령을 확정자라 6개월 안에 그리고 시행 때까지 1년 동안 이 법 적용 그렇죠. 대상자가 누군지를 정확히 정리해서 대상자들에게 다 공지해주고 그다음에 각 영역별로 행동 매뉴얼, 이 매뉴얼북 다 만들어서 교육시키고 해주는 그러려면 적용 대상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한 1년의 시간이 필요할 거다라고 했는데 권익위원회에서 저는 솔직히는 헌재 위헌 판결을 기다렸던 게 아닌가 싶어요. 헌재가 위헌되면 이제 다 백지에서 다시 시작해야 되니까 여기서 헌재 위헌 판결을 날 때까지 시행령 작업도 안 하고 매뉴얼 작업도 안 하고 그냥 기다리다가 헌재 위헌 판결 직전에 가서야 시행령 작업해서 결국은 시행령이라는 게 법 시행하기 불과 2달도 안 남겨놓고 확정되고 지금 매뉴얼이라는 것도 일반적인 매뉴얼 외에는 각 기관마다 특성이 있잖아요. 각 기관별 지금 문의가 폭주하는 게 각 기관의 업무의 특성에 따른 행동 매뉴얼을 전혀 안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일대 혼란이 나는 이후에 제일 책임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있다. 저는 이번 국감 과정에서
정무위원회에서 정말 이 권익위원회 이 무책임한 무사한 일에 대해서 정말 비판하고 지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한 법인데 홍보도 잘했으면 네. 이른바 생활세계 전반에서 불필요한 공포나 오해도 없었을 거예요. 사실 딱 매뉴얼 딱 이렇게 알려주면 경우에 그럼 나는 해당 안 되네 또는 나는 이렇게만 조심하면 되네 이렇게 될 텐데 그 제가 정말 댓글이나 이런 거 보니까 그 네이버 질문에도 보면 내가 애인한테 뭐 50만 원짜리 반지 선물하는 이런 질문이 막 올라와 있으니까 기사가 일부 언론에서 공포스럽게 쓰고 권익위가 제대로 홍보 안 하니까 그런 이상한 글이 올라와 그와 버린 거죠. 관련해서 또 네. 비난받아야 될 단체가 있는데요. 대한변협입니다. 대한변협 현 집행부가 출범하자마자 첫 사업에 한 게 위원 제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대한변협이라면 이런 걸 없애기 위해서 발벗고 나서야 되는 기관인데 헌재 언론사가 있는 줄 알았더니 대한변협이 같이 한 거로 나와가지고 그렇죠. 사람들이 많이 이제 놀랐죠. 헌법재판소에 그 위원 제소를 해놓으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거 뭐 안 되는가 보다 하고 이 법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해버린 셈이 되버렸거든요. 뭐 지금부터라도 공부하면 네네. 전체적으로 오늘이 시행일이니까 지금이라도 전체적으로 이 정부 산하 공무원들이 대체로 법을 지키려고 한다거나 법을 시민들이 지키게 하려면 이런 걸 친절하게 안내해 주는 걸 안 해요. 왜 대통령이 법을 안 지키는데 뭐 그냥 대통령은 자기 마음대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생활의 변화가 한꺼번에 나타날 텐데 제가 그 모 재벌 기업의 이제 홍보 담당 임원한테 1년에 56주잖아요. 네. 심한 경우에는 해는 56주 중에서 거의 50주에 가까이를 토요일, 일요일 모두 다 골프장에 가서 골프 치는 적대 골프하는 게 다 일인 그거는 무슨 여가가 아니고 일이죠, 일.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게 없어지니까 이제 이 사람에게는 주말이 있는 삶이 드디어 돌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 너무 좋네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그 저녁이 있는 삶을 찾는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생겨날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저는 많은 젊은 기자들이나 공직자들한테 듣는 이야기는 저녁에 무슨 밥 먹다가 이게 3만 원이 넘는지 안 넘는지를 예를 들어 아줌마 소주 한 병 하다가 지금 3만 원 넘었냐 이거 하기가 너무 귀찮잖아요. 네. 내가 무슨 밥 못 먹는 것도 아닌데 그런 거 신경 써가면서 그러니까 아예 그냥 그런 불편한 이 직무 관련자하고 밥 먹는 거는 그냥 낮에 만나든 아니면 바깥에서 불가피하게 만나야 되면 차 한 잔 마시고 말지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그러면 그거만큼 자기가 공부를 하든 아니면 집에 가서 애들과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든 아니면 그냥 사무실에서 일을 하든 훨씬 더 그런 이제 소위 술 먹고 밥 먹는 소모적인 일을 덜 하게 되는 직업 하나는 사라지겠다. 술상무. 아니 정 필요한 자리면 더치페이 하면 되니까 4만 원은 내도 되잖아요. 더치페이로는 더치페이 아니고 해당 사항만 자기 돈 내게 하고 나머지는 그러니까 그 사람만 그렇죠, 뭐. 그 법 적용된 사람만 더치페이 하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그런 얘기도 하는데요. 언론사 기자들 취재 어떻게 할? 아니 제가 언론사 간부한테 그런 얘기. 취재비 현실화 시켜줘라. 아니 전 세계 어느 언론사 기자가 얻어먹어가면서 취재하는 거 봤냐? 지가 계산하면 그러면 사람 만나서 취재해야 되는데 필요하면 다 누구 만나서 했다라고 증빙하면 취재비 처리를 해줘야지. 그걸 다 맨날 얻어먹어가면서 아니 기사도 제대로 안 나와요. 물정 모르는 소리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관공서에서 기자 회견실에서 브리핑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취재가 다 끝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굳이 또 다시 가가지고 다시 개인적으로 만나가지고 이야기 들고 그게 뭐가 있어요? 신화 같은 얘기 많잖아요. 술 취해서 화장실 가서 열심히 메모야 하고 다시 가서 그런 건 없어지는 거죠. 진영구가 파업 유도했을 때 뭐 술자리에서 적었다더라고요. 지금 화장실에 가가지고. 국회에 등록된 기자가요 1,000명입니다. 네. 그런데 삼성전자에 출입하는 기자가 몇 명인지 아세요? 매일 나오는 기자가 300명입니다. 전 세계 어느 기업도 이런 사례가 없습니다. 거기에 직원들, 홍보실, 언론 담당 기자들, 직원들은 뭐 하냐? 그 300명을 점심, 저녁을 먹이는 게 일인 거예요. 정말 불필요한. 이런 관행은 이제 없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어느 기자가 아예 그 기자의 눈에 너무 편해졌다. 저는 그 젊은 기자가 정말 새로운 시대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산업부 출입하기 시작했는데 정말 유통업체가 담당인데 대형 유통회사에서 뭐 화장품이 보내준 거 이걸 어떻게 처리할지를 몰라서 늘 찝찝하고 그랬는데 아예 떳떳하게 돼서 난 너무 잘 됐다.
라고, 그러니까 늘 그런 이제 찝찝한 심리적인 어떤 부담 이런 거로부터 내가 무슨 뭐 화장품 하나, 그 선물 세트 하나 못 받아서, 뭐, 걸신 들인 사람도 아닌데, 그리고 그런 걸 받을 때 굉장히 내가 자존심 상황, 이런 것으로부터,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 그래서 자기는 오히려 환영한다. 이런 칼럼을 쓴 기자가 있어요. 저는 아주 대단히, 바른 자세이고 용기 있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기자들이 그렇게 시간이 이제 나기 시작하면 참여연 대출의 기자도 생기겠다. 종로 경찰서 분들이 가끔 뭐 이제 오는데 그러니까 심지어는 기자들이 사실은 자기가 이제 애써서 취재를 하게 되면 돈을 받고 쓰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 취재원한 돈을 줘야 돼요. 취재비가 책정되는 언론사도 있어. 근데 그것도 안 주고 심지어는 얻어먹어. 참고로 참여연대도 정기 간행물을 내기 때문에 언론사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참여연대도 이 법이 적용이 됩니다. 예. 그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참여연대 술 사주면 안 돼요. 밥 사주면 안 돼요. 아니 그래서 저희도 특히 우리 직무 관련성 있으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1차 해석은 그 잡지에 종사하는 직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근데 이제 저희는 그래도 또 검찰이나 경찰 어떻게 또 NGO도 괴롭히고 모르니까 모든 어차피 이 법은 취지도 좋고 우리 동참하면서 모든 간사들은 다 적용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고 오늘부터 철저히 그걸 지키자 이렇게 그래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악의적인 언론사가 틀림없이 추적할 거예요. 그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요즘 제가 제일 많이 듣는 게 이 법 제정을 주도했다는데 저는 이 법 적용 대상자가 아니거든요. 지금 제가 국회의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어서 그냥 뭐 어쩔 수가 없잖아요. 공직자의 범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파요. 공직을 아니 제가 해결해 드릴게요. 제가 서울시 가서 제가 그 위원 그만둘 테니까 김기식 두 사람을 대신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보궐선거 같은 거 생기면 우리 소장님 들어가셔야죠. 이렇게 좋은 분이 못 원래 들어가려고 했는데 안 된 거니까. 이건 고의로 이 법을 회피하신 게 아니잖아요. 원래 그 법의 적용 대상이 되려고 노력을 했는데, 뭔가 운때가 안 맞아가지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만. 이 김영란법 오늘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60분만 하려고 그랬는데, 70, 사실 계속하면 한 200분 하겠어요. 이거는 사례를 묻고 대답하기 시작하면 그렇죠. 뭐 10시간 할 수 방식으로 있어요. 해서 10% 나가죠, 뭐. 예, 나중에 한 번 더 아무튼. 아니, 팟캐스트 나간 다음에 밑에 질문을 받죠, 뭐. 예, 받아서 다시 한번 그걸 요약해서 정리를 해가지고 한 번 더 방송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고의 권위자가 다 하는 답변이. 국민권익 해설집이 벌써 너무 두꺼워요. 보기도 힘들게 되어 있어요. 차라리 NGO가. 그리고 크게 도움이 안 돼요, 사실. 쉽고 편한 용어로 좀 정리를 해줘야 되겠어요. 제가 한 가지만 이제 마무리해서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리면 일반 우리 국민들, 공직자가 아닌 일반 국민들의 생활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근데 이제 한 가지는 어쨌든 공직자들에게 뭐 민원을 제기하시려고 할 경우에는 반드시 서류를 통해서 하시는 방식을 취해서 부정청탁을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규제를 받지 않으시도록 이렇게 조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이 법이 소위 우리 사회에 이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접대 로비에 의해서 왜곡됐던 수많은 잘못된 일들을 바로잡을 계기가 되기 때문에 정말 일반 국민들께서는 사실 불편할 게 별로 없습니다. 뭐 사인 간에 민간인 간에 어쨌든 뭐 관계에 있어서 모든 일은 이 법이 적용하는 게 아니니까 다만 오히려 공직자들이 정말 제대로 그 부정청탁 받지 않고 공정하게 일을 하는지 누구한테 부정한 접대 로비 받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감시하고 우리 국민들을 가장 분노케 했던 돈 받아놓고 무슨 떡값이니 전별금이니 뭐 이렇게 변명하면서 처벌받지 않아왔던 이런 관행들을 이번에는 확실히 뜯어고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법 시행을 통해서 정말 우리 사회 투명성 지수를 한 단계 질적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발전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실제 이 법의 최대의 수혜자는 일반 국민들이죠, 서민들이죠. 네. 그 이제 공직이 제대로 운영이 되고 투명하게 운영이 되고 하면은 그 혜택은 전부 국민들의 이익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럼요. 다만 이제 저는 이 법을 그냥 그 뭐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던데요. 국민 행동 윤리다. 그러니까 부정과 부패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뭔가 그것을 그 나쁜 것으로 못하게 만들고 감시하는 그런 역할들을 우리 국민들이 담당해야 될 게 아니냐.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는 기업들도 이익을 볼 거라고 생각해요. 기업들이 자기 일을 할 때 정부에 이 로비를 해서 자기 편하게 하면
사실 정당하게 기술을 발전 안 시키고도 자기들이 이익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결국은 기술력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망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편법을 쓰지 않고 정말 기술과 소비자들을 만족시키는 그런 것들을 개발하는 데만 온 힘을 기울이면 우리 기업들도 훨씬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도한 접대도 없어지면 사실은 영업이익 순이익도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것을 노동자나 주주들의 이익으로도 돌릴 수도 있고 소장의 말씀처럼 사실 보통 부당하고 불공정한 관행과 경쟁으로 밀려났던 수없이 많은 중소기업, 중소상공인, 서민 중산층들에게도 공정한 기회장이 열린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 국민들 모두에게 공직자를 친구로 둔 경우는 서로 주의해야 될 부분이 일부 있겠지만 그래서 조금 불편할 수 있겠지만 그 불편함은 사회적으로 보면 별게 아니고 그러니까 걔들은 니들이 그러니까 네 이러면서 공무원이 오면 너는 더치페이하고 우리끼리 일단 맛있게 먹으면 되니까 나중에 이제 참여연대에서 여러 가지로 모니터를 많이 해야 될 텐데 예를 들어서 하나는 의약품 유통 시장 구조의 어떤 일대문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제약회사 제약회사들의 비용 중에서 판매 관리비 비중이 40% 가까이 되거든요. 거의 유일한 업종인데 그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제약회사들이 신약 개발을 통해서 약품 경쟁력을 하는 게 아니라 다 로비 리베이트로 그 영업을 해서 우리나라의 소화제가 무려 60여 종이 됩니다. 그러니까 밀가루 공장처럼 소화제 그러면 그 뭘로 영업하냐? 그냥 뒷돈 예를 들면 의사들 무슨 뭐 리베이트 해주거나 접대 해주거나 아니면 해외 나갈 때 뭐 해주거나 이런 걸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다 이 법에 의해서 이제 못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의약품 유통 가능 구조에 있어도 아마 대학병원들은 이제는 아마 직접 제약 구매를 제약회사랑 직접 하는 방식을 안 하려고 그럴 겁니다. 아마 유통 구조의 변화가 생겨나고 이러게 이제 이 법이 제대로 시행되면 여러 가지 우리 어떤 산업 영역에 있어도 왜곡되는 어떤 거래 관행, 거래 질서 이런 것들을 변화시키는 여러 가지 일파만파의 효과들이 있을 텐데요. 그런 것들도 우리가 사회가 잘 모니터링해서 정말 한국 경제도 시장 경제도 한 단계 발전과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김기식 소장님 마무리 말씀으로 이해하고요. 우리 소장님 더미래 연구소에 대한 기대도 크고 또 야당 전반을 이 법뿐만 아니라 많은 정책적 또 이런 에너지 활력을 제고시키셔서 정권 교체 또는 시대 교체에도 큰 기여를 앞으로 해주실 걸 꼭 믿습니다. 의원님은 19대 국회랑 국회 개혁과제로 한 번 더 한 10월 달쯤에 한 번 더 모시는 거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소도 얘기했던데 좀 모자랐거든요. 사실 그 이야기 더 하고 싶었는데 오늘은 김은항법이어서 소장님 한상희 교수님 혹시 마무리 말씀하시겠으면? 아까 했습니다. 이 법은 우리나라 경제를 살리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경제를 살리는 법. 다시 한번 확인. 궁금한 거 있으면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답을 열심히 우리 소장님이 하실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김영란법, 우리 온 국민의 관심을 받는 법, 우리 사회를 업그레이드 시킬 게 분명한 법 이야기 잘 해봤습니다. 오늘 김기식 전 의원님, 한상희 교수님, 정태현 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시민 여러분 또 다음 주에 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카데미 느티나무 강좌를 7년째 듣고 있는 70살 넘은 할머니 정애자예요. 저에게 아카데미 느티나무는 새로운 배움터입니다. 배움을 통해 행동하는 시민의 발걸음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이 뿌듯하답니다. 즐거움과 나눔, 웃음과 실천이 있는 배움의 공간, 아카데미 느티나무에서 뵐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참, 아카데미 느티나무는 참여연대 부설 시민교육기관입니다.